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시작 때 말씀드린 것도 가분한데 이렇게 또 30분씩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또 영광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 시작하기 전에 저희 디지털 사회복지학회에서 저와 함께 우리 학술위원장 맡고 계시는 이동림 박사님 그 두 번째 줄에 와 계신데 잠시 얼굴 좀 보여주시고, 예, 혹시 중간중간에 저희 학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지만 또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저희 학회는 작년에 만들어서 이제 막 홈페이지가 오픈된,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한국 디지털 사회복지학회 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비유하자면 변온에 모심기 전에 물대어 놓은 수준, 딱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바탕만 돼 있는 수준. 근데 하여간 여러 군데서 뭔가 질문과 요청은 되게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당을 못해서 좀 죄송할 뿐이지만 앞으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게 사실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저희 DNA는 사실은 약간 촌사람이라 제 주변에 아직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디지털을 하지? 그 과거의 행보나 이런 보면 저는 사실 누구와 뭔가 화상 이야기하고 SNS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를 워낙 좋아하는, 그 선언을 워낙 아주 강력하게 했던 사람이라. 근데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수업을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계가 상당히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뭔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현장도 좀 만나보고 이런 엔지니어 분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서 좀 제가 잘 모르는 것 질문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업데이트된 거라, 여기 현장에 계신 눈으로 보면 그 정도 이야기는 나도 아는데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일 거고요. 특히 또 여기에 엔지니어 기반으로 보시는 분은 저건 완전 상식 중에 상식인데 저걸 여기서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잘 결합시킬까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요즘 이 디지털과 복지를 연결하면서 생각하는 키워드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개별화 뭐 이런 키워드도 있지만 그 외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적정 기술. 적정 기술이라는 그 단어의 기원은 해외 협력 개발 사업할 때, 우리가 지금은 뭐 베트남이 쑥 컸지만 하여간 베트남 이런 저개발 당시의 국가들에게 기술 이전할 때 기술을 우리가 상용으로 쓰는 너무 높은 수준의 기대치의 기술을 전파하면 그 기술이 상용이 안 되는데, 현지의 조건에 잘 맞춘 기술을 적용하면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빗대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 적정한 기술. 그러니까 휴먼 이 전반적인 상황과 기술이 잘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그게 뭘까? 이게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장애인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현장도 굉장히 빠르게 이 디지털 기술을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좀 단계로 구분한다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1단계의 마지막 지점쯤 와 있는 거 아닌가. 1단계라 하면 우리 기술은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로봇이 하나 프로젝트로 신청했더니 왔어요. 이 로봇을 실제로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로봇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을까, 이런 초점보다는 이 로봇을 내가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까, 이게 초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적응해 왔던 단계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작지만 기술이 뭐지? 약간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현장의 니드하고 기술 개발하고가 이제 만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이제 빠르게 지금 25분이니까요. 50분, 45분 내지 50분 안에 끝내도록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내용은 크게 그 흐름을 우리나라 이 중앙부처가 그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여러 부처, 여기는 이제 과기정통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업하는 상황인데 이런 중앙부처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상황이 실제로 이 국내외 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과제가 있는지 뭐 이런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복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고요. 기술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식일 겁니다, 아마. 그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런 구분을 제 머릿속에 잘 담아두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디지털 기술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지 입장에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뭐 여러 책을 봤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이것밖에 못했냐, 아마 우리 팀장님이나 이 박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문과에서 이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간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로봇에서도 이제 신체 로봇, 정서 로봇, 인지 로봇. 신체 로봇은 주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이제 하지 재활 뭐 이런 쪽 로봇, 실제로 복지관들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정서 로봇은 이제 무슨 다소미, 보소미, 효돌 뭐 이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고, 그죠? 인지 지원 로봇은 이제 뭔가 기억을 해상시키거나 뭔가 대응할 때 프롬프트하는 뭐 이런 기능을 가진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요즘 뭐 하여간 또 갑자기 이 너무 우리에게 훅 다가와가지고 혼란스러운 주제이긴 한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또 다시 로봇하고 결합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사용성이 높은 로봇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물 인터넷, 우리가 집에서 냉장고 등등 가전제품들 다 엮어서 하는. 그래서 지금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이제 이런 게 되게 발전해 있는데, 이를테면 방에 커튼, 그 다음에 조명 등등의 모든 기구들을 다 엮어가지고 센서 기반으로 해가 들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서슬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뭐 이런 사물 인터넷, 이게 지원주택 이런 거에서 이제 이런 걸 많이 쓰고, 그다음 플랫폼, 이거는 주로 그죠? 우리가 활동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요 공급을, 이게 배달의 민족 밥 먹는 거를 연결하는 거하고 같은 원리죠,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요쪽 이야기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 학부생들하고 수업하면서 요즘 학생들은 이렇게 여러 전공을 같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앱 개발하는 전공도 하면서 복지를 전공하고 뭐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하고 오늘 수업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봤냐면, 메타버스를 요새는 뭐 프로그램으로 메타버스 자체를 구현해주는 프로그램 공간들이 많으니까, 이 메타버스를 실제로 이런 시골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대학생이지만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닌다고 하면서 그걸 수업 시간에 구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우리끼리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메타버스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수준에서 조금 더 나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애가 우리가 뭐 미술 치료 이런 거 할 때 애의 심리 상태를 미술로 구현하면 뭐 이렇게 심리 진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런 원리를 이 메타버스 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우리의 가족을 메타버스에서 구현을 한번 해보라 하면 실제로 그걸 가르치는 거는 어렵지 않대요. 제가 오늘 학생이 저한테 가르치는 걸 들어봐도 프로그램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복지관 같은 데서 실제로 많은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를 실제로 쓰게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가 이제 주로 이런 가상현실. 저는 사실 그래서 아마 우리 복지 프로그램에서 이 가상정강현실 이 원리가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오늘 제가 문득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노출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복지 영역에서 가장 전통 기술은 이겁니다. 독거 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이게 2015년인가 시작돼 가지고 기본 원리는 이제 센서 기반으로 위험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걸 이제 119나 모니터링 센터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지금은 굉장히 고도화가 돼 가지고 이제 이건 안전 기능이잖아요, 그죠? 안전 기능에다가 이제 그 정서 기능, 그러니까 이제 디바이스가 있으면 그 디바이스의 그 성능을 고도화시키면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쌍방향 소통하는 로봇 기능도 그 안에 장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복지부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너무나 많은 디바이스나 기기들이 도입되어 있는데 지금 각종 지자체 중심으로 고독사, 고립가구, 1인 가구 뭐 이런 데에다가 스마트 플러그니, 그 다음에 뭐 무슨 클로바니 이런 이름으로 한 10여 종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뭐 100가구, 200가구 이렇게 이제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런 일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체계화된 틀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제 이런 게 약간 고민이고,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주변에서 이런 사회 로봇이나 이런 디바이스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보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질문은 이런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또 효과가 있다면 A 디바이스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효과가 있을까? 뭐 B 디바이스는 어떤 사람에게 더 적합할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분석하고 있는 단계로 막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하면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보급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요, 이게 여러 현장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주 잘 되는 케이스는 매우 우리가 보통 신문에서 보는 건 아주 잘 된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사실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잘 준비 안 되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디바이스가 이제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게 반짝반짝하니까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기 들어간다고 전기세 아끼느라고 이렇게 뽑아버리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또는 이제 이게 뭔가 나를 감시하거나 나의 개인 정보를 뽑아가서 보이스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게 보이스 보이스 피싱 당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거를 반납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부정적인 사이드고, 긍정적으로는 이제 정말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적응해서 이걸 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게 더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아주 다양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과기정통부, 이게 제가 진흥원 정보는 여기다가 포함을 못했는데 제가 공부해서 다음 버전에서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사실은 이 복지 분야의 이 디지털 도입하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해왔다는 말씀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스마트 경로당, 이게 지금 1년에 10억 내지 15억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뭐 부천, 유성, 제주 이런 데다가 전국 경로당, 경로당을 한 10개, 15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시도 이거를 갖다가 2023년부터 자치구 10개인가에 이제 집중 지원해가지고 이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빌리지라 해서 이게 어린이집 경로당 그다음에 주거 자기 이게 집 이런 것들을 다 일체화시켜서 지원하는 이런 스마트 빌리지 뭐 이런 것도 시작하고 이미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 로봇
이 이야기인데 이거 아마 우리 현장에서 진짜 좀 큼직하거나 로봇이 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하면 대체로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도 사실은 이게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생활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배달해 주는 로봇을 우리가 직접 보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을 많이 개발해서 활용하고 건설 현장에서도 위험한 현장에서는 로봇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현장 일을 시키고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볼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렇게 유용한 로봇을 왜 자본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써야 되냐, 그러지 말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국가가 나라 돈으로 이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법을 개정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이라고 하는 그 로봇 진흥법에다가 요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로봇 진흥원이 이제 요거를 산업부의 그 비용을 가지고 전국에다가 공모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공모가 돼서 이제 진행이 된 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장애인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보시게 되는 재활 로봇, 그다음에 그 뇌병변 장애인 아동의 그런 감성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다 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위 아바타 수호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수호하고 계시지만 이제 아바타 수호 같은 거를 개발해서 이게 약간 인공지능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지상파 방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어 통역이 포함되도록 했는데 이 아바타 수어를 통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모든 방송과 영상 영역의 아바타 수어를 가지고 이제 이 의사소통 그런 그 장애를 완벽하게 해소하겠다. 이게 이제 방통위가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는 이제 인력 양성 이야기하고 있고, 고용부는 직업 매칭할 때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람과 직장을 매칭시켜주는 거를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고용센터에 가면 뭐 이렇게 상용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국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 하는 건데요. 세계적 추세는 국내나 국외나 똑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하느라고 이제 그 복지 관련 영역에 이제 제가 뽑아서 쓰겠습니다. 복지 관련 영역에 이제 이게 논문들을 보면 해외 논문들도 큰 논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적어도 한 60%의 주장은 야, 복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데 웬 디지털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논조예요. 논문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6개월 만에 반대로 한 7대3으로 이건 불가피하고 화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조를 국내 국외 다 동일한 현상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복지 현장도 이제 1차적으로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이렇게 워딩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부분 비슷합니다. 큰 흐름은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또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가미돼야 되고, 최근 큰 유행 중에 하나는 가상현실 파트가 되게 많이 가미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고요. 여기서 노인복지관 이거 아까 다 설명드린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제가 혼합실천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는 뭐냐 하면, 이게 기계 디지털 기술을 가져와서 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디지털 기술을 섞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믹스, 하이브리드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예들을 해외 예들을 이렇게 좀 보면 뭐 이렇게 쌍방향 자원 활용 플랫폼 뭐 이런 건데, 국내에도 이제 몇 군데 시도한 사례가 있긴 한데, 이 기본 개념은 플랫폼에서 자원 보유자와 자원 수요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기에 요 주소로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방대한
정보들이 그 소통하고 있냐면 이를테면 뭐 커피, 카페 뭐 이런 그 키워드도 다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커피숍이긴 한데 우리 커피숍은 이를테면 뭐 이렇게 내가 그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그 접했던 그 실력이 있어서 약간 치매가 있는 분들 내가 잘 케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그런 분들 커피 마시러 오면 좋다라고 하는 정보를 커피숍 주인이 여기에다가 올리면 그런 정보를 실제로 유저들이 보고 찾아가고, 그러니까 자원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 뭐 이런 식의 그거요. 그래서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그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온라인 커뮤니티 케어 플랫폼 이런 거는 이게 노인이나 장애 당사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어렵고 힘든 경험들을 바로바로 그 구체적인 그 경험을 서로 나누는 그런 그 기능의 플랫폼입니다. 이건 이제 네덜란드 사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개인별 지원 계획 이런 거를 현장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기본 속성이 쌍방향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이나 그런 컴퓨터로 하면 이 복지사 선생님들이 요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사항이 있으면 또 듣고 하고 이러는데, 요거를 앱 기반으로 바꾸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만들고 그 앱 기반으로 그 이용자 본인이나 그 가족도 그게 들어올 수 있고, 이걸 케이스 매니저 하는 이 복지관 선생님들도 그게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고, 당사자가 생각이 바뀌면 거기서 생각이 바뀐 거를 그냥 실시간으로 한 줄 넣으면 그 줄이 이 복지관 담당 선생님에게도 바로 연결돼서 그러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바로 조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개인별 지원 계획을 운영하는 이런 컨셉의 그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에게도 앞으로 중요한 숙제이지 않을까. 그 외에도 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실천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영국의 어떤 지방 우리로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일부러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 온 건데, 이게 앞으로 우리도 아마 조금 있으면 홈페이지 자체에 이런 식의 이제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우리 지역은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보면 이게 다 그 서비스의 메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헤더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쭉 보니까요, 이게 저는 사실 그거하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기술의 발전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사실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택시와 우버의 갈등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겪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우리가 타이밍을 잘못했기 때문에 조기에 그 갈등을 예측하고 그 갈등이 아닐 수 있도록 만드는 조기 개입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DTX 같은 그 제품들이 있는데, 이 DTX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디지털 치료제, 그럼 예를 들면 우울증 치료제, 이런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게 약인데 FDA에서는 이 약으로 이미 승인을 했거든요, 소프트웨어 자체를. 아마 이제 그 과기부에서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런 DTX가 국내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미 개발되어 있고 이제 뭔가 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장애 아동 치료하는 치료사들과 그 치료 영역의 DTX가 서로 대립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하면, 이게 대립되지 않고 DTX가 치료사에게 보급이 됐을 때 치료라고 하는 그 행위가 동일 시간의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만들어야 이 DTX와 치료사가 잘 용해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일 텐데, 이걸 그냥 냅두면 치료사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잘 모르고, 이 DTX는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계속해가지고 자기 완성적으로 이 디지털 기술로 치료 효과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기술 주도가 아니라 서비스 주도라는 이런 원칙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활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비포 애프터로 봤을 때 이 기술을 활용했더니 저분이 그냥 옛날에는 옆집 사람도 만나더니 이제는 그냥 완벽하게 홀로도 잘 지낸다. 이건 실패다. 비포 애프터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술 이전에는 그냥 혼자 고립되어 있었는데 기술 이후에 누군가 새로운 만나는 사람이 생겼고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겼다. 이건 성공. 이 원칙. 이게 이제 고립이 아니라 연결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없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 하에서 이제 우리가 복지에서 하는 것들을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상담, 사례 관리, 개별 치료, 식사 부축, 액티비티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현재 서비스를 디벨롭하는 것, 그 다음에 디지털을 넣어서 뭔가 뭐 이렇게 코로나 상황 이런 시기에도 유지 가능하게 하는 것, 새로운 디지털로 이거를 강화하는 것,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잘 분류를 해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개발을 하려면 정부, 개발자, 이런 이용자 이런 사람들의 협력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제들 중에 주체별로 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장 실무자와 현장 측면에서는 디지털 역량이 뭘까 하는 거에 대한 좀 개념 정립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개념으로 따지면 뭐 이메일 그다음에 우리가 핸드폰 다루는 거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가상 현실을 다루는 것, 뭐 엑셀을 다루는 것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게 이게 이제 각자 개인에 맡겨놨을 때 우리가 조직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꽤 많은 국가들은 이 이슈를 디지털 역량의 틀을 개발해가지고 복지 현장에서 디지털은 1급 디지털 실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 2급은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걸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건데 이건 좀 뭐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디지털 활용이 적합하고 중요한 영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아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도 이제 중요한 숙제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에 적합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온라인 화상 회의 할 때 무슨 뭐 이모티콘을 쓴다, 핸드폰에서 이모티콘 이거 단순하게 보면 그냥 이모티콘을 쓰는 건데 이거는 감정의 전달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자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이모티콘은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천 기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화나는 감정을 다루는 법, 그러면 이제 이모티콘 이거와 이거를 1단계로 쓰고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좀 많이 개발되고 이러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의 이용자 중심의 민감성과 창의성 개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용자들 스스로 자립생활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디지털 자립 이런 개념도 좀 적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물건 사고 이럴 때 온라인 구매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주는 이익이 있거든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체 장애나 감각 장애나 이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관들은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등등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기관들이 이걸 이렇게 도입하고 이미 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 현장 나가서 복지 서비스 하면 기록도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노트북으로 바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퇴근도 거기서 바로 입력하고 퇴근하고 이런 식의 이제 전자적 업무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더 본격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는 사실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만나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큰 이야기 말고 현장에서 이를테면 사업 실적을 이렇게 카운트하거나 사업 실적을 이렇게 제출할 때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실적 이런 칸을 좀 넣어달라. 그래야 이게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반영될 거 아니냐. 이거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 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제시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그 정책 과제인데요. 하여간 좀 무거운 과제이긴 한데 지금부터 좀 중장기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의 과제는 디지털 활용하는 새로운 복지 실천의 그 유형과 장르와 평가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현장에서 나의 일은 요 부분을 디지털 믹스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필요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질문은 기술과 서비스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뭐냐면 꼭 마지막에 항상 질문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오래전에 복지관 건물 중심의 복지를 하다가 한 10년 전부터 현장 중심의 복지를 한다고 막 해왔는데 이거 하느라고 다시 데스크 복지로 돌아가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데스크 웰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만 가지고 막 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면서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